자, 오늘 교재는 220페이지죠. 220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간접점유가 나옵니다. 의는 저번 강의 때 말씀드렸죠. 간접점유는 뭐냐면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이 되면 이걸 우리가 간접점유 또는 간접점유자라고 합니다. 의의죠. 194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체가 단위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 관계로. 그럼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런 말이고요. 여기서 임치라는 말은 물건 보관 계약을 임치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임대인이 대표적인 간접점유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제가 집주인인데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임차인에게 인도를 해주면 임대인 저는 사실상 지배를 안 하고 있지만 뭐가 인정이 돼요? 점유권이 인정이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간접점유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내용은 점유보조자하고 반대예요. 일단 간접점유자는 사실상 지배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구제권은 없어요. 그렇지만 점유권은 있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 보호청구권 인정이 되고요.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간접점유자도 결국 뭐예요? 점유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점유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항상 직간접을 불문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한 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뭐여야 돼요? 점유자여야 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직간접을 불문해요. 또 선의 취득해서 빌린 물건을 팔아먹은 양도인, 무권리자도 점유자여야 되는데 얘도 뭐예요? 직간접을 불문하고요. 선의 취득자, 양수인도 점유자여야 되는데 얘도 뭐예요? 직간접을 불문하는 거예요. 항상 점유자이어야 하는 것은 뭐예요? 직간접을 불문해요. 근데 앞으로 배울 것, 타인의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하면 취득시효하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직간접을 불문해요. 유치권자도 반드시 점유자이어야 하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해요? 직간접을 불문해요. 따라서 만약에 문제지문에서 점유자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간접점유자는 안 된다라고 나온다면 그럼 무조건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X인 이유는 간접점유자도 뭐예요? 점유권이 있고 점유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굉장히 뭐죠? 중요한 얘기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의의 보시면 개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기능 및 이유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간접점유의 성립 요건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좀 읽어보면 좀 까다롭게 느낄 수 있는데 점유 매개 관계를 임대차 계약이라고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는 바로 하단의 3번 간접점유의 효력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현재 그 건물에는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이 임차인은 명백히 뭐예요?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점유자예요. 얘를 뭐라 그러냐면 직접 점유자라고 하고요. 갑도 임대인도 자신의 물건을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을에게 지배시키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이 있는데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간접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 생기냐면 하나의 건물에 갑에게도 점유권이 있고 을에게도 점유권이 있으니까 두 사람의 점유권이 뭐 하게 되냐면 충돌하게 돼요.
누구의 점유권이 더 세냐면요. 임차인의 점유권, 직접 점유자의 점유권이 더 센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따라서 임차인은 자신의 점유권을 갑에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임대인은 자신의 점유권을 임차인에게 행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기억할 사항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임차인이 퇴근하고 들어와 보니까 임대인이 집에 자빠져 있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갑에게 나가라, 점유권을 이유로 방해제거나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지만 거꾸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그 집에서 나가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결국은 갑에게 점유권이 있고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을에게는 행사하지 못하는 거니까 누구한테만요? 제3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죠. 을이 살아야 될 요 집을 병이란 놈이 불법으로 침탈을 해서 지가 점거하고 있다면 이때 갑도 점유권이니까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또 주의할 점. 근데 문제는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요. 병도 갑도 아닌 을이라는 점이죠. 따라서 갑은 어떤 형태의 반환 청구를 해야 되냐면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여야 하고요.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직접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한 거예요. 그럼 교재 보시면 간접점유자의 지 1. 점유권이 있다. 그죠? 따라서 넘겨보시면 이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조심할 것은 밑에 줄 중간에 보시면 그러나 직접 점유자가 점유에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누구에게?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게 원칙이죠. 직접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또는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만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판례 보시고 침탈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자력구제권 없다. 왜요? 간접점유자는 뭐 하지 않아요? 사실상 지배를 안 하고 있으니까. 4번 직접점유자에 대한 관계. 직접점유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자신의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간접점유자는 임차인에게 직접점유자에게 점유권을 뭐 할 수는 없어요? 행사할 수는 없다. 끝이죠. 그 다음에 3번 상속인의 점유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점유권도 상속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 제가 대전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계시는 저희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다면 무엇도 상속이 돼요? 점유권도 상속이 돼요. 그러면 결국 저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뭘 갖게 되는 거죠? 점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상속은 무엇도 승계시킵니까? 점유권도 승계시킵니다. 따라서 상속인도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뭘 갖게 되죠? 점유권을 갖게 된다는 거 개념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끝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점유의 종류가 나옵니다. 일단 점유의 종류를 볼 건데요. 점유를 하고 있으면요.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로 추정되는 게 있어요. 첫째, 소유의 의사가 추정이 됩니다. 두 번째, 선이 이미 추정이 되고요. 세 번째, 평온함이 추정이 되고 네 번째, 공연함이 추정이 됩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점유하고 있더라도 추정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뭐가 안 되냐면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요 네 가지에 대해서는 점유자가 추정을 받으므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냐면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무과실에 대해서는 추정되지 않으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뭘 해줘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동산에 관한 선의 취득하면서 이런 거 했거든요. 선의 취득자 양수인은 선이고 평온하고 공연하고 무과실해야 되는데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뭐 할 필요 없었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추정을 받으니까. 무과실은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요. 왜요? 추정받지 않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하고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합니다. 선이라는 말은 남의 물건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반대말은 남의 물건인지 뻔히 알면서 한다, 악이고요. 평온하다는 말은 줄임말입니다. 평화스럽고 온화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평화스럽고 온화하다, 평온한 점유라고 하고요. 반대말은 강폭에 의한 점유, 폭력에 의한 점유가 될 것이고, 공연하다는 말은 공개적이라는 말이거든요. 따라서 반대말은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점유, 은비에 의한 점유고요. 무과실의 반대말은 뭐죠? 유과실입니다. 점유는 총 10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일단 요 좌측에 5가지를 다 갖추고 있으면 하자 없는 점이고요. 우측에 하나라도 있으면 뭐가 되냐면 하자 있는 점유가 돼요.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하자 있는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점유권이 뭐였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이유를 묻지 않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죠. 따라서 악이든 폭력이든 은비든 타주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뭐가 인정이 돼요? 점유권이 인정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도 다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고 점유권에 기한 물권자 청구권인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악의의 점유자는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악의의 점유자는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점이 나오면 무조건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하자 있는 점유자도 뭐가 있다고요? 점유권이 있는 거죠. 자, 교재에 보시면 첫 번째 무엇부터 나오냐면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부터 나와요. 자, 의의는 뭐라고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는 뭐예요? 자주점유고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는 뭐예요? 타주점인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를 구별하는 기준이 문제인 거죠. 구별 기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점유를 개시하게 된 이유를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이렇게 판시하는 이유는 거래 안전을 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만약에 주관적 의사를 고려한다면 말하기 나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속으로 무슨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느냐 이런 건 따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점유를 개시하게 된 원인을 가지고 객관적, 외형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매매다, 교환이다, 증여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이고요. 임대차다, 사용대차다, 빌렸다면 그 사람은 소유의 의사가 없는 무슨 점이에요? 타주점인 거예요. 감 잡히시죠? 그 다음에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매매였는데 요 매매 계약이
무효예요. 그래도 자주점유인 거예요. 요 매매 계약이 매도인 거가 아니라 타인 소유물의 매매예요. 그래도 뭐인 거예요? 자주점유인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데. 자, 지금 우리가 자주점유라는 것은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소유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예요. 예를 들어 제가 카메라를 훔쳤어요. 왜 훔쳤겠어요? 가지려고요. 따라서 저의 점유는 훔쳤다라면 소유의 의사가 있는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유죠. 그렇지만 훔쳤기 때문에 저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소유권이 없는 거잖아요. 자,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소유의 의사가 있으면 뭐예요? 자주점유. 없으면 뭐예요? 타주점유입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매매계약이 무효예요. 소유권을 물론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왜 무효인 매매계약을 체결했겠어요? 가지려고요. 따라서 소유의 의사가 있는 무슨 점인 거예요? 자주점유인 거예요. 자, 갑돌이 거라고 해서 샀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갑순이 거예요. 매도인 거가 아니라 타인 소유물이에요. 물론 남의 물건을 샀으면 뭐는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왜 남의 물건을 샀어요? 가지려고요. 따라서 타인 소유물의 매매라도 무슨 점유인 거예요? 자주점유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제가 지금 어디 진입하고 있냐면 교재에 있는 판례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판례가 좀 문제가 생기는데, 무효래도 자주고요. 타인 소유물이라도 자주인데 무효임을 알면서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더 이상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일단 저는 이 판례는 잘못된 판례입니다. 학자분들이 대단히 많이 비판을 하고 있고요. 저는 학자분들의 비판에 동일합니다. 왜 그러냐면 무효임을 알면서 샀으면 알았으니까 악이지. 왜 느닷없이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느냐? 왜 무효임을 알면서 샀겠느냐? 가지려고. 따라서 악일 뿐이지 여전히 뭐예요? 자주점유이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학자분들의 비판이 많습니다. 그 말도 어떻게 해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학문적으로 민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객관식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마음에 안 드셔도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무효래도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이에요. 그 사실을 알면서 했으면 뭐예요? 타주예요. 타인 소유물이라도 뭐예요? 자주인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했으면 뭐예요? 타주고요. 따라서 이 알면서라는 세 글자가 대단히 뭐하게 된 거예요? 중요하게 된 거예요. 교재를 좀 볼게요. 교재 보시면 의 나와 있고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구별이 나와 있는데, 일단 교재 보시면은 양간의 2번을 기준으로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 네 번째 줄문 예컨대 볼까요?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점유 개시의 원인은 뭐예요? 매매죠. 따라서 이 사람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인 거예요. 계속 보시면 매수 취득하여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결론 보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가 있는 뭐예요? 자주점유라고 해요. 알죠, 그죠? 그 다음에 판례를 보시면 줄친 거 보시면 자주점인지 타주점인지 여부는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객관적, 외형적 원인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말이 나와 있고 이렇게 기억해 두셔야 되고, 넘겨보시면 3번 점유자는 자주점임을 추정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내용도 보시고 판례 들어갈게요. 1번 권의 성질상 자주점인 경우 쭉 나와 있잖아요. 이거 외우자는 얘기 연습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판례 보세요.
타인의 부동산을 매수했어요. 매매니까 뭐예요? 자주점이죠. 그 매매가 무효예요. 그래도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이에요.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뭐예요? 타주니까. 무효로 된다는 사실이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슨 점이라고요? 자주점인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또 볼까요?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네요. 일단 뭐예요? 자주점이에요.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그것이 타인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그에 의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인 것은 아니에요. 타주점인 것은 아니죠. 다시 말하면 타인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무슨 점이에요? 자주점인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판례가 나와있는 가번 판례인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주점임은 추정을 받아요. 따라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입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입증하려다가 실패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무슨 점인 거예요? 차주점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라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갑이 굳이 입증할 필요도 없는데 갑 스스로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엉뚱한 갑이 뭐 했어요? 패소했더라도 이 사람은 여전히 무슨 점인 거예요? 자주점인 거예요. 왜요? 자주점임을 뭐 받기 때문에? 추정을 받기 때문에. 따라서 이 사람이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려면 누가 소송을 제기해야 되냐면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를 패소시켜야 그때 비로소 자주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타주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점유자는 자주점임을 추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퀴즈 보시면 밑에 네 번째 줄 가.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의 권한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여전히 뭐인 거예요? 자주점이니까 맨 밑에 점유 권한 성질상 타주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우측에 권한의 성질상 타주점인 경우에 가지고 첫 번째 보시면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죠. 알면서 나왔어요. 따라서 이 사람은 자주점유가 아니라 뭐예요? 타주점인 거예요. 두 번째 판례도 마찬가지예요. 처분 권한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뭐라고요?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나와있죠. 이 사람도 뭐예요? 타주인 거예요. 자, 무효래도 뭐예요? 자주입니다. 무효임을 알면서 했으면 뭐예요? 타주예요. 타인 소유물 매매라도 뭐예요? 자주입니다. 타인 소유물을 알면서 했으면 뭐예요? 타주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 볼까요? 매매 대상 건물 부지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뭐예요? 초과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러면 경계를 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알았던 거죠. 그럼 뭐예요? 자주가 아니라 뭐예요? 타주인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판례. 남의 땅에다 묘를 설치하면요. 자주가 아니라 타주고요. 그 다음에 명의시탁 문제는 여기서 볼 문제는 아니고요. 마지막 판례는 부동산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전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의 공유 지분 범위에서는 자주가 아니라 뭐예요? 타주인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지금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일단 이게 독립된 문제로 출제되지는 않는데 우리가 소유권의 배울 취득수요와 결합돼서 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리해드린 거 꼭 기억해요. 공부하는 방법은 뭐예요? 판례를 평면적으로 기억하시려면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요거
객관적 외형적으로 결정함으로 매매 계약이 있으면 무효든 타인 소유물이든 자주인데 무효임을 알면서 타인 소유물임을 알면서 점유를 개시했으면 자주가 아니라 뭐죠? 타주다. 요거를 기억하시고 판례를 보시면서 이런 취지구나 하고 깨달음만 느낌만 받으시면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는 있습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2번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요 4가지를 5가지를 다 갖추고 있으면 뭐예요? 하자 없는 점유. 우측에 하나라도 있으면 뭐죠? 하자 있는 점인데 하자 있는 점유자도 뭐는 있는 거예요? 점유권은 있는 거죠. 그 다음 3번 민법의 추정 규정해가지고 요 4가지에 대해서는 뭐가 돼요? 추정이 되므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 끝이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점유권의 취득과 상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우리가 민법 맨 앞에 시작하면서 뭐 권리 취득이다,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요거 했잖아요. 그죠? 그 얘기 반복적인 거니까 한번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229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6 해가지고 점유의 효력 해가지고 1. 점유의 추정 효과가 또 나와요. 1. 점유의 태양 해가지고 4가지 사실이 뭐가 돼요? 추정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일단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를 패소시키면 자주에서 타주로 바뀌고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데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시점은 패소한 때가 아니라 제기 시부터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자, 선임은 뭐 받아요? 추정을 받았기 때문에 점유자가 스스로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점유자를 패소시킨다면 이 사람은 선의에서 뭐로 바뀌어요? 악의로 바뀌는데 바뀌는 시점이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뭐죠? 재개시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2번 점유 계속도 추정을 받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취득 시효하려면 20년간 점유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20년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뭘 해야 되냐면 입증을 해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조선일보 들고 뭐 셀프 카메라 찍어가지고 올려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점유를 시작한 때와 끝나는 때 양 시점만 입증한다면 중간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뭐예요? 추정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입증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3번 권리의 적법이 추정이 됩니다. 교재를 읽어봐야 되는데 밑에서부터 6번째 줄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 추정한다. 민법 200조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좀 추가할 게 있어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행사하는 권리는 이 권리를 동글뱅이를 쳐가지고요. 밖으로 뽑아가지고 소유권 이렇게 좀 적어놓자고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소유권은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 안경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저 꼬질의 안경은 저 인간 거구나라고 생각하겠죠. 다시 말하면 저는 이 안경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무엇이 있음을 추정받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200조는 동산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은 뭐에 대해서만요? 동산에 대해서만. 그럼 부동산은 누가 소유자로 추정받아요?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받는 거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된 거죠. 동산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임을 추정받는 거고요. 부동산은 등기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임을 추정받는 겁니다. 끝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2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나옵니다. 일단 이런 문제거든요. 자, 이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는 시험 문제 잘 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쉽게 내고자 할 때는 점유권에서 낼 만한 게 요것밖에 없어이기도 하고 아주 잘 내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시는데요. 일단 어떤 분이 이런 문제죠. 어떤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그 물건을 돌려주게 됐어요. 이럴 때 두 사람 간의 문제를 우리가 뭐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라고 합니다. 첫 번째 주의할 점입니다. 열심히 수업을 듣고요. 또 복습하시면서 점유자를 임차인, 회복자를 소유자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돼요. 점유자를 전세권자, 회복자를 집주인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권이다, 지상권이다, 임차권이다 뭔가 이유를 가지고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돌려주는 경우에는요. 개별적으로 특별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요 점유권에 나와 있는 요 규정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돌려주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따라서 요 점유자를 누구를 대입시키면 안 돼요? 임차인을 대입시키면 안 돼요.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두 가지 예를 들게요. 제가요 노숙자예요. 노숙자인데 살 집이 없어서 헤매다 보니까 미분양 아파트가 있는 거죠. 미친 척하고 문을 열어봤더니 안 잠겨 있어요. 그래서 웬 떡인가 싶어서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2달 동안 살다가 집주인에 걸려가지고 쫓겨났다. 노숙자인 저는 뭐예요? 점유자고 그 집주인은 누구죠? 회복자. 요거 하고요. 하나 하고. 제가요 아파트를 샀어요. 샀는데 이사를 가는데 엉뚱한 집에 잘못 들어갔어요. 관리사무소에서도 그냥 어떻게 해요? 그런가 보다 하고 뭐예요? 저한테 키를 주는 바람에 제가 그 엉뚱한 집에 잘못 들어가서 2달 살다가 진짜 잘못됐다는 사실 알고 집주인 나타나가지고 그 집에서 먼저 쫓겨나게 됐어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하자고요. 대책이죠. 첫 번째,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로부터 과실이 발생했으면 이 과실은 누가 갖느냐?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됩니다. 일단 과실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이것도 쉽게 정리하자고요. 불로소득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데 얻게 되는 이득, 소득을 통칭해서 우리 민법에서 뭐라고요? 과실이라고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 불로소득 과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연과실. 제가 사과나무를 가지고 있는데 암짓도 않았는데 가을 되니까 사과가 열려요. 이건 뭐죠? 천연과실. 제가 개를 키우고 있는데 저희 집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어요. 강아지. 이것도 뭐죠? 천연과실. 실제로 제가 저희 집 강아지 어제 새끼를 4마리를 낳았어요. 그죠? 천연과실. 제가 소를 키우는데 아침마다 우유를 짜요. 닭을 키우는데 아침마다 달걀을 낳아요.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돼요? 천연과실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법정과실이 있어요. 무슨 말이겠어요? 법률 규정에 의한 불로소득이죠.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왜 한자 쓰는지 아시겠죠? 고의과실할 때 그 과실이 아니라서 제가 구별하기 위해서 한자 쓰는 겁니다. 자, 법정과실, 법률 규정에 의한 불로소득인데
돈을 빌려줬는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자를 주네요. 이자는 뭐죠? 법정과실. 땅을 빌려줬는데 지료를 준다. 건물 빌려줬는데 차임, 임대를 준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법률 규정에 의한 불로소득 뭐죠? 법정 과실이 되는 거예요. 월급은 과실이 아니에요. 왜요? 월급은 노력의 대가이지 불로소득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 개념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과실들은 어떻게 되느냐? 점유자가 선이면 과실을 수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점유자가 악이거나 폭력, 은비에 의한 점유자라면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취한 과실이 있다면 그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점유자의 과실로 인해서 수취하지 못했다면 이때는 대가라도 변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일단 기억할 거죠. 자, 선이면 과실수취권이 있고요. 악이면 뭐가 없는 거예요? 과실수취권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얘기죠. 노숙자인 제가 아파트에 살다가 2달 살다가 걸려서 쫓겨나게 되면 차임, 임대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노숙자, 악의 점유자는 뭐가 없으니까요? 과실수취권이 없으니까요. 제가 아파트를 잘못 샀는데 잘못 들어갔어요. 남의 집인지 몰랐죠. 저는 뭐죠? 선의 점유자니까 2달 산 차임은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과실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됐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선이면 과실수취권이 있는데 혹시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하느냐? 이게 좀 논란이 좀 있단 말이죠. 교재를 잠깐 좀 보시면은 가의에서 제가 법조문을 그대로 넣어놨는데 이렇게 넣어 있습니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이 무과실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선의 점유자는 선이이면 되고 무과실까지 뭐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요구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선이지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수취권이 있으므로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필요는 없어요? 반환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과실을 수취하기 위해서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선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은 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자칫카드에 나와 있는 핵심 판례가 그 내용이에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데 현재 갑이 점유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는 을의나무예요. 근데 이 갑은 을의나무인지 몰랐어요. 선이에요. 다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을의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었다면 이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과실이 있는 거죠. 근데 가을이 돼가지고요. 사과를 이 나무에서 땄는데 예를 들어서 2박스를 땄어요. 그래서 자기 마당에다가 쟁여놨더니 을이 나타나가지고 내 나무에서 딴 사과니까 내놓으래요. 그럴 때 사과를 돌려줄 필요가 있느냐? 돌려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반환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안 돌려줬어요. 그러면 을은 손해를 입죠. 뭐 때문에요? 갑의 과실 때문에. 불법행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뭐냐면 불법행위거든요. 그러면
갑의 과실 때문에 을에게 뭐가 발생했다면요? 손해가 발생했다면 을은 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뭐는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요.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수취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상대방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뭐는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은 해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효과가 나와 있죠. 그죠? 효과 해가지고 수취한 선의 점유자라면 수취한 과실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A번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뭐 부동산 같으면 건물 같으면 뭘 지급해야 돼요? 차임을 지급해야 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 뭐냐면 아까 이런 말씀드렸어요.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패소한 때부터 악의가 아니라 언제부터요? 소재기 시부터 악이잖아요. 따라서 소재기 시부터 반환할 때까지 점유자는 차임을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악의 점유자는 뭐가 없으니까 과실수취권이 없으니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은 다음의 강의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